지금도 그날의 장면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강한그룹과 한성그룹의 M&어 협상. 서울 도심 58층 유리빌딩의 대회의실. 저는 남편 강준영 옆에 앉아 손에 쥔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자리에 한성그룹 측 협상단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후계자 이서윤이 들어왔습니다. 24살, 검은 정장에 가는 목선, 서류를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는 그 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더니 갑자기 귀가 멍해졌어요. 왼쪽 귀 뒤, 작은 점 하나. 저와 똑같은 자리에.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속삭였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협상 테이블 너머 제 시선을 느꼈는지 이서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맑은 눈빛으로.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온 아이가.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27에 강준혁과 결혼했습니다. 국내 재계 8위 강한그룹의 차남.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만난 지 6달 만에 혼인 날짜가 잡혔습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나름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겠다고. 하지만 결혼 다음에 그 꿈은 허물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숙 여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비밀 이야기는 언제나 서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꺼운 커튼 사이로 오후 햇빛이 가느다랗게 들어오던 그 방에서 시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밀어 놓으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읽어봐. 강한그룹 지정 병원 레터헤드. 담당의 정현우. 그리고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한 자연 임신 불가 판정이라는 문장.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지더라고요. 제 몸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남의 일 같았습니다. 아직 28이었습니다. 건강검진 한 번 이상 받은 적도 없었고 아무런 증상도 없었습니다. 잠깐요. 어머니, 제가 이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건강은 시어머니 관할이야. 신혼 초에 이런 걸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날 저녁 저는 욕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문자를 보내왔고 빈 욕실에는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가 된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멎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뭔가를 느끼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이. 그 뒤로 20년이 흘렀습니다. 강한그룹 본관 28층. 회장 부인 집무실에는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지만 그것이 이 집에서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저는 명패 옆에 쌓인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그룹사나 재단 이사회 회의록, 각종 행사 준비 보고서, 시어머니 윤정숙 여사의 일정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게 늘 저였습니다. 하연 씨는 살림 머리 하나는 탁월하잖아요. 아이 대신 그걸로 사는 거지 뭐. 시동생 강민재가 술자리에서 건넨 말이었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가시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명절이면 더 심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부실하니 어떻겠어.
준혁이가 참 딱하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담는 척하면서 가스레인지 불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냄비 안에 국물이 끓어 넘치도록 아무것도 못 느끼면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혼자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눈물도 마르고 그냥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날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서 이서윤을 봤습니다. 왼쪽 귀 뒤에 작은 점. 저는 손끝으로 제 귀 뒤를 만졌습니다.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점이 혈육에게만 유전된다고 친정 외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점이. 협상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서윤도 서류를 챙기며 일어서려는데 잠깐 제 쪽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볍고 정중한 업무적인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회의실 문을 나갈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 걸까? 아니,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너무 무서웠을 뿐이겠죠. 차가운 유리창 너머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은 저는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떨림이었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남편 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손길이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 협상 잘 마무리됐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이 나갔던 회의실 문 쪽을 자꾸 바라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를 잠깐 살피더니 아무 말 없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빌딩 로비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내리다 멈춘 이름 하나. 박마리. 중학교 때부터 30년을 알아온 친구였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는 마리는 제가 결혼 초에 처음 임신했을 때 곁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밤에도, 아니, 잠깐, 그 밤이 어떻게 끝났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임 판정 서류를 받아든 지 반년쯤 됐을 때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정용 검사기 2줄이 선명하게 떴고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불임이라는데 어떻게 된 건지, 검사가 틀렸던 건지, 그것도 모른 채로 그저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 하나에 매달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한 얼굴. 하지만 저는 그걸 행복 앞에서의 떨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말이야? 병원에서 확인은 했어? 아직은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까요? 내가 먼저 말할게. 그 말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저는 넘겼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또 서재였습니다. 병원 예약해뒀다. 우리 그룹 지정의원으로 가면 돼. 정현우 원장이 제일 잘 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을 여셨나 보다 싶었거든요. 아이가 생기니 달라지시는 거라고. 그 어리석은 믿음으로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병원차를 탔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흐릿합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눕고 주사 한 대를 맞았습니다. 진정제라고 했습니다. 검사 전에 긴장을 풀어주는 거라고. 의식이 흐려지면서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들렸고
목소리들이 멀리서 웅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한번 눈이 떠졌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새 울음 같은 소리, 제 배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제 때문에 환청이 들리는 거라고.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옆에 계셨습니다. 유산됐다. 안 됐지만 어쩌겠니? 몸이 부실하니 당연한 결과야.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멍해서 그 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유산이라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임신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자신의 몸이 부서진 증거라고 여기며 20년을 살았습니다. 꿈에서 들린 아이 울음소리는 그냥 꿈이라고. 저는 그날 저녁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인데도 마리는 바로 받았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저는 천천히 꺼냈습니다. 마리야, 나 옛날 얘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20년 전에 내가 아이를 잃었을 때 있잖아. 전화기 넘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마리야? 하연아.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삼키는 것 같은. 나 지금 병원이야. 퇴근하고 만날 수 있어? 우리는 그날 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마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동안 커피잔만 내려다봤습니다. 말을 꺼내려고 여러 번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연아, 사실은 말이야. 나 그때 그 병원에 있었어. 응? 어느 병원? 정현우 원장이 있는데 그 사람 예전에 내가 일하던 병원 출신이거든. 마리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됐습니다. 그날 밤 나 거기서 다른 환자 도와주다가 복도에서 봤어. 내가 침대에 실려 나오는 걸.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연아. 마리가 드디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 죽지 않았어. 테이블 위 커피잔이 제 손에서 기울었습니다. 커피가 흘러내렸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 밖에서는 빗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죽지 않았다. 그 말이 20년 묵은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마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거실 괴종시계가 2시를 치고 3시를 치고 4시를 쳤습니다. 마리가 확실히 본 걸까? 아니면 착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쉬웠습니다. 20년을 한 방향으로만 살아온 사람에게 다른 방향이 있었다는 말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거라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서윤의 왼쪽 귀 뒤점이 또 떠올랐습니다. 동이 트기 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시어머니가 보내줬던 병원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정현우 내과산부인과 의원. 인터넷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그는 지금도 같은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소재. 홈페이지 사진 속 원장 사진. 60대 초반의 남자가 흰 가운을 걸치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진료 예약을 하지 않고 원장 면담을 요청했더니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은 예약 없이는 뵙기 어렵습니다. 강한그룹 회장 부인이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옛날 환자라고요.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잠깐 시간 내주신다고 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바로 물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여기 왔었죠. 임신 중에. 아,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세요? 강한그룹 윤정숙 여사가 직접 예약해준 환자였는데 그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유산 처치를 도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제가 직접 유산 동의서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사님, 그런 민감한 부분은 저도 기억이 잘. 잠깐만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칸막이 안에 섰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을 켜뒀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고 온 핸드폰이 진료실 안의 소리를 잡아들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5분 뒤 돌아오자 정현우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황급히 끊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바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잡음이 있었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정현우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하연 여사가 왔다고요. 네. 20년 전 그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현우의 다음 말이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정숙 여사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숙 여사 지시대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부터 20년 전 그날 밤도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빼앗아간 겁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죽이지 않고 어딘가에 보내버린 겁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머릿속이 이상하게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 순간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리야, 나 증거 생겼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줄 수 있어? 마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연아, 사실 나한테도 있어. 증거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이제 시작이구나. 마리를 다시 만난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마리가 꺼낸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병원 수술실 앞 복도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 배경이 흐렸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간호복을 입은 마리와 그 옆에 서 있는 낯선 여자. 그 여자가 무언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흰 천에 쌓인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 여자가 누구야? 한성그룹 이준석 회장 부인 개인 비서였어. 그날 밤 대기하고 있었어.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몰래 찍어뒀는데 마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준석 회장, 한성그룹, 지금 이서윤의 양아버지.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일이었다는 게 처음부터
두 재벌 가문이 함께 꾸민 일이었다는 게 말이야. 이 사진 나한테 줄 수 있어? 하연아. 이거 꺼내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각오는 됐어?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를 다진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서윤이 직접 찾아온 겁니다. 오전 11시 강한그룹 본관 회장실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한성그룹 이서윤 씨가 오셨는데요. 면담을 요청하신다고. 남편분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네. 회장님은 부재 중이십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내해드려요. 이서윤이 들어왔습니다. M&A 협상 때와 달리 오늘은 캐주얼한 차림이었습니다. 긴장한 듯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바로 꺼냈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양부모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22살 때 그때부터 생모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협상 자리에서 저를 보시던 여사님 표정을 봤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선 사람이 저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것을. DNA 검사를 해보겠어요? 이서윤이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어찌나 또렷하고 조심스럽던지 저는 눈물이 솟구칠 것 같아서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20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핸드폰을 들고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살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시동생 강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이서윤과 만난 것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느 때에 비아냥대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수님, 한성그룹 쪽이랑 사적으로 접촉하신 거예요? 회사 일로 만났어요. 이서윤이 형수님 집무실로 왔다는 건 회사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구나. 그 확신이 드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굳어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타오른 적 없던 분노가 이제야 조용히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저는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살아왔잖아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봉투가 도착한 건 그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흰 봉투, DNA 검사 결과. 저는 봉투를 들고 한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서재 창가에 서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바깥에 가을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든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었습니다. 일치율 99.9%. 그 숫자를 읽는데 5번이 걸렸습니다. 눈이 자꾸 흐려져서 처음 2번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세 번째에는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네 번째에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아 5번째에야 겨우 두 눈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울어야 하는지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감정을 꺼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없는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성그룹 후계자로 당당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 있었어.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리자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이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결과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이서윤이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맞아. 두 글자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서윤이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함께 울었습니다. 처음 나누는 울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미안해. 그리고 목이 막혔습니다. 미안해. 그게 전부야. 지금은 저는요. 이서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직 화는 안 나요. 근데 알고 싶어요. 어떻게 된 건지. 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마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연아, 너한테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사실은 그날 밤에 내가 주치의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뭔데? 준혁 씨도 검사했대. 저는 멈췄습니다. 누가? 남편이? 응. 결혼 전에. 정현우 원장이 결혼 전에 준혁 씨 정자 검사를 했다는 거야. 당시에 이미 무정자증 판정이 나왔대.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불임 판정서가 응, 처음부터 너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준혁 씨 몸 결함을 숨기려고 그룹 후계자 이미지 때문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 20년 동안 제가 구박받을 때마다 아이 없다는 이유로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명절 부엌에서 혼자 울 때마다 남편은 진실을 알면서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가장 깊은 곳에서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서윤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서윤 친부가 남편이 아니라는 거잖아. 마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가 남은 문제야.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서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저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진정제를 맞기 전,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남편과의 기억,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러다 뒤통수를 치는 기억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설마.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계가 10시를 치고 11시를 쳤습니다. 밤 11시 반쯤 됐을 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에 제가 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그가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앉아 있어? 어디 아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났습니다. 52세, 20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얼굴. 하지만 오늘 밤 그 얼굴에서 저는 처음으로 낯선 것을 봤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당신 무정자증이었지. 남편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 그리고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20년이야. 남편이 마침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 등받이에 걸치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하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서 20년 동안 당신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룹이 있어. 후계 문제가 있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결정된 거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었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 아이는? 남편의 턱이 굳었습니다. 임신된 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서 어머니한테 말했어. 당신이 말했어? 당신이 직접? 하연아, 내 아이를 없애라고 시어머니한테 당신이 먼저 말한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저는 더는 서 있기 힘들어서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지난 20년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 때 막아선다던 남편. 내 편이라며 손 잡아주던 남편.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사람의 얼굴 위로 겹쳐지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서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당신이 아닌 거잖아. 그럼 누구야? 남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몰라? 정말? 그때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하셨어. 나는 아이가 한성 측으로 갔다는 것만 들었어. 자세한 건 어머니한테 물어봐.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안방 문을 노크하자 시어머니가 직접 열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이서윤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이서윤은 제 딸이에요. 그리고 준혁 씨 아이가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님이 아시겠죠? 시어머니가 문설주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됐습니다. 집안일이야. 그건 집안에서 끝낸다. 이미 집안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법의 일이 됐어요. 저는 그 말을 하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말 한마디도 크게 하지 않았던 제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바닥이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낮고 차갑게 불렀습니다.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덤빈 적 없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덤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요. 제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시어머니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긴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20년 동안 걸어온 이 복도가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더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사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강한그룹 정기 이사회. 원래는 4분기 실적 보고가 주 안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서윤과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아침이면 비밀리에 만나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저녁이면 마리가 건네준 사진과 녹음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20년 전 병원 기록 사본도 확보했습니다. 정현우 원장은
이미 법적 조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갑작스럽게 병원 문을 닫았지만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이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근데요. 이서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혼자 했잖아요. 저는 일주일인데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강한그룹 본관 대회의실 이사들이 자리를 채울 때 저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남편 옆에서 뒤에 물러서 있던 자리가 아닌 오늘은 테이블 정중앙에 앉았습니다. 이서윤이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성그룹 후계자가 강한그룹 이사회에 동석한다는 사실에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강민재가 들어오다 멈췄습니다. 저와 이서윤을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 강준혁이 마지막으로 들어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숙이 들어온 건 회의 시작 2분 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과 마주하게 될지 이미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석에 앉으며 주위를 내려다보는 자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0년을 그 자세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 3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DNA 검사 결과서, 이서윤 이준석이 서하연의 친생 딸임을 증명하는 문서. 두 번째, 강준혁 무정자증 진단서. 20년 전 결혼 전 시행된 검사원본. 세 번째, 정현우 원장 진료실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 전사본. 윤정숙 여사 지시대로 이사들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강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잠깐요. 이게 다 형수님 개인적 문제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서방님도 아셨죠? 이 사실 전체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요? 저는 4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강민재 전무가 그룹 법무팀장과 나눈 2003년 대화 녹취가 있어요. 형의 불임 사실을 감추는 방법을 논의한 내용입니다. 법무팀장이 최근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강민재가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법무팀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강민재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앉아. 어머니, 지금 제가 잘못한 것처럼 되잖아요. 이건 어머니가 주도한 거잖습니까? 그 말에 이사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눈을 부릅뜨는 사이 남편 강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문의 질서가 한 방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윤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이 사건의 증인입니다. 한성그룹은 서하연 여사를 공식 지원할 것이며 이 사안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공시 요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 그 단어가 나오자 이사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보낸 아이가 자신의 가문 앞에 서서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공포 같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되고 묵직한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없었는데
처음부터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더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사로는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매입한 강한그룹 주식입니다. 우리 사주 포함 14.7%, 2대 주주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6달이 지났습니다. 강한그룹은 윤정숙 여사의 이사회 의장직 사임으로 시작해 강준혁의 회장직 정지, 강민재의 전무직 사임 권고로 이어지는 긴 재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현우 원장은 사문서 위조와 의료윤리 위반으로 고발됐고 20년 전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도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었지만 중심이 아닌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이서윤이 법적인 부분을 주도했고 저는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뉴스에 제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핸드폰을 엎어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남편 강준혁과의 이혼은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재산분할 조정을 마치고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2글자. 20년 만에 처음 받은 사과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늦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잘 살아요.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저는 오랫동안 빈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한적한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강한그룹 본관에서 쓰던 집무실보다 작고 재벌가 저택에서 쓰던 침실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남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명절 부엌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나부꼈습니다. 이게 내 집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 뒤에 자꾸 이런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너무 늦었나? 20년. 돌아오지 않는 20년.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한 20년. 엄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20년. 아무리 지금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 해도 그 시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문득 가슴 깊이 내려앉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찾아온 건 이사한 지 사흘 뒤였습니다. 현관 인터폰 화면에 그 아이 얼굴이 뜨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빨라졌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이서윤이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사 선물이에요. 저는 그 아이를 들였습니다. 제 좁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동네 빵집 케이크였지만 달았습니다. 이 집 좋다. 이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작잖아.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적당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창밖으로 이웃집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저는요. 이서윤이 케이크 포크를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양부모님 원망은 안 해요.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준석 회장님이 어떻게 됐는지도 저는 아직 정확히 몰라요. 나중에 천천히 알아가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고 싶어요. 처음부터. 이서윤이 잠시 입술을 모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고 오래 생각한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왼쪽 귀 뒤에 작은 점, 저와 똑같은 자리. 처음 협상 테이블에서 봤을 때부터 제 심장이 알아보던 그 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서윤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응. 저는 겨우 그 한 음절을 냈습니다. 불러. 그날 이후 저는 새 이름으로 회사 설립 서류를 냈습니다. 재단도 이사직도 아닌 제 이름 석자로 된 작은 컨설팅 회사. 강한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에서 저만의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마리가 첫 번째 손님이 되겠다며 웃었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20년이 생각났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묻어서 울던 설거지 장면이, 부엌가스 불꽃을 바라보던 명절 장면이, 혼자 지킨 시아버지 임종이. 그런 날은 창가에 앉아 오래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끝에 이제는 다른 장면도 함께 붙어왔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나란히 케이크를 먹던 이서윤의 옆모습, 서툴게 불린 그 한마디. 엄마. 이제야 인정받는 안도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것이었고, 다 잃어버렸다고 하기엔 이미 너무 소중한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감정 그대로를 안고 살기로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창 너머에 가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지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이웃집 아이가 웃는 소리도 오늘은 전부 제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